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오늘까지 휴식을 취하고 내일 당무에 복귀합니다. 아마 당무에 복귀를 하는 순간 내일 당무 복귀하자마자 내일 민주당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일 국회의장 선거 있죠, 경선. 그렇죠? 내일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일단은 국회의장, 내일 민주당에서 경선이 있습니다. 이 경선 결과는 뭐 사실 추미애로 결정이 된 상황이라서 내일 복귀하시고 국회의장 경선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경선은 1차에 50% 이상, 과반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결선까지 가는데, 제가 분명하게 예상해드리면 1차 경선에서 끝날 것 같아요. 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더니, 윤석열 씨랑 조국 대표님이랑 오늘 드디어 사실상 거의 한 5년 만에, 4년 만에 만났습니다. 옛날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이후에 거의 한 5년 만에 원수를 조계사에서 오늘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마 조국 장관님, 조국 대표님 입장에서는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과 원수를 진 게 한두 명입니까? 아마 조국 대표님이 악수는 응했지만 침묵을 했어요. 아마 다 남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면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반드시 자기도 돌려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일 국회의장 경선이 있는데, 서로 추미애 장관도 이재명 당대표께서 내가 적격이라 그랬다, 우원식도 형님이 적격이라 했다. 서로 적격이래요. 중요한 건 당심은 추미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요. 우원식이나 추미애나 범친명이고 누가 돼도 나쁜 분들 아니라는 것만, 마치 추미애가 되면 좋은 거고 우원식이 되면 나쁜 거고, 그래서 이런 걸 갖고 또 갈라치기 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항상 민주당의 당내 선거를 축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과거같이 어떤 수박들이 되면 박비용석이나 김진표 이런 인간들이 있을 때나 국회의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큰 민주당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그런 원내대표 선거나 당대표 선거에서 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진짜 찐명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너무 과하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런 글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우원식은 공하고 싸운 전적이 없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들 응원하세요. 알겠죠?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 응원하면 되지, 누구를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칭찬하면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들 응원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오늘 윤석열이 얘기한 거 중에 여러분들 개혁을 한다. 오늘 윤석열이가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떤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인데, 제가 참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인식이 조금씩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 이 인간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나, 그런 거를 시작했는데, 오늘 윤석열이가 이런 거를 얘기해요. 자기가 개혁하는 것은 기득권자들의 그 기득권을 뺏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자기가 개혁을 따지면 기득권자들이 자기네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권 퇴진으로 운동을 한대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냐면, 내가 추진하는 정책을 반대하면 적이라는 거예요. 그쵸? 응? 내가 추진하는 정책을 반대를 하면 기득권이고 그 사람들은 적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얘는 그런 거에 대한 총선 전이나 총선 이후의 인식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는 개혁은 기득권들에 대한 그 기득권을 빼앗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
이 인식이 굉장히 무서운, 국민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한테. 그러면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기득권을 사실상 검찰 정상화를 만들 때 가장 저항한 게 누구예요? 응? 윤석열이잖아요. 자기네들 검찰 동일체, 검찰 수사권 정상화 시키려고 그랬더니 가장 쿠데타를 일으켰던 게 본인이잖아요. 본인도 잘못한 거죠. 항상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에요. 오늘 홍준표가 망발을 했어요. 윤석열을 상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윤석열을 상남자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라면 내 여자를 하이에나 떼에다가 던지겠냐? 그건 방탄이 아닌 상남자의 도리다. 이거는 홍준표가 연일 윤석열을 감싸면서 차기 대권 행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홍준표가 윤석열을 상남자라고 비유를 했거든요. 이거는 윤석열을 더 궁지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상남자의 개념을 홍준표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남자 어쩔 때 상남자라고 하죠? 좀 무식하고 과격하고, 그렇죠? 좀 무식하고 과격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상남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나 그랬지, 지금 요즘 막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상남자 이런 거 보면 충분히 부드럽고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자기 승질대로 하고 뭔가 뒤집어 엎고 그런 사람을 상남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대통령은 상남자가 되면 안 돼요. 대통령은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상남자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일명 상남자는 막무가내식 행동을 하는 사람을 상남자라고 합니다. 홍준표는 돌려서 윤석열을 매긴 거예요. 응?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요, 대통령다운 대통령이에요. 지 와이프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파탄내는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대통령다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이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 저는 윤석열이가 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거의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했죠.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얼마 전에는 뭐 국민과 소통을 늘리겠다, 뭐 국민이 무조건 옳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다가 1년 9개월 만에 어떤 기자회견을 하고 좀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더니,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하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특검을 거부했죠. 검찰에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 불과 며칠 전이죠. 5월 9일 날 기자들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디올백이나 검찰이 지금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얘는 정말 눈치가 없는 건지 정신이 없는 건지, 검찰이 공정하고 잘할 것이다 그래놓고 바로 4일 뒤인 13일 날 김건희 수사 라인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걸 짚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공정하고 수사를 잘할 것이다고 얘기해놓고 4일 뒤에는 김건희 수사 라인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미친 거죠. 김건희 씨 사건 수사 지휘부를 전원 교체, 검사장급 인사, 이런 불일치에 대해서는 뭐라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아요. 응?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검찰을 왜 교체를 합니까? 안 그래요? 지 입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수사할 거라는 검찰을 왜 교체하냐고요. 응? 발같지도 않은 소리죠. 응? 그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가 윤석열을 보면 볼수록 예전에 박근혜가 생각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얘기하는 게, 윤석열은 국민의 눈치가 없는 건지 눈치를 보지 않죠. 누가 봐도 총선에서 이렇게 대패하면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국힘당 안에서도 윤석열에게 계속 경고를 날리고, 윤석열 측근들도, 주변 사람들도 윤석열에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윤석열은 왜 눈치를 안 볼까요? 왜 국민의 눈치를 안 볼까요? 봐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윤석열은 어릴 때 교수 아들로 태어났고, 윤석열 나이에 부모가 교수면요, 대한민국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덩치도 크고, 부모는 돈 많은 교수 부부고, 공부도 나름 잘했고, 응? 누구 하나 눈치를 보면서 살 일이 없죠. 응? 비록 구술을 하면서 아픔을 겪었지만, 구술을 하면서도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가면서 그 고시원에 있어서 소주 사주고 그런 유명했다 그러잖아요. 응? 그러고 나서 서울 법대 졸업한 다음에 검사 생활을 여태까지 했죠. 그리고 정치 입문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사회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해본 자가 대통령이 된 자는 박근혜와 윤석열 유일하게 2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돼서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당, 자기네 당 대표였던 이준석을 몰아내고, 전당대회 룰도 100%로 지 마음대로 바꾸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원인 제공, 보궐선거가 왜 일어났었어요? 김태우 때문에 일어났는데 김태우를 사면해줘 가면서 다시 김태우를, 이런 거는 정말 눈치가 없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왜 일어났습니까? 김태우가 사실상 공직 어떤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에서 날아갔는데, 그런 김태우를 사면을 해줘갖고 다시 내리꽂는 이런 정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엑스포 유치, 자기가 뛰면 된다, 여기저기서 보고만 들으면 될 것 같이 하니까 착각을 하다가 119대 29로 지죠. 이게 다 눈치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대통령이 눈치가 있고 그러면 엑스포가 얼마나 지금 사우디에 밀리는지 알 수 있었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재명 당대표는 눈치가 빠릅니다. 여러분들, 눈치는요, 눈치를 봐본 사람이 그래도 눈치가 있는 거예요. 눈치는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눈치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야냐에 따라서 눈치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눈치 많이 보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늘 좀 비겁하고 비굴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 경험이 많고 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들은요, 심성이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눈치 빠른 사람, 눈치 없는 사람, 우리가 이런 얘기죠. 눈치 빠른 사람이 심성이 고우면요, 그게 바로 배려가 됩니다. 그렇죠? 정말 눈치가 빠른 사람이 정말 인성도 좋으면요, 바로 그게 배려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눈치가 빠르고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이럴 때는 내가 대신 커버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미리 그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상황을 그 사람이 난처하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윤석열은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우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정말 평범한 사람도 겪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그 불우함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권력자가 돼서 자기보다 더 불우한 사람들, 왜? 힘들어 본 사람, 가난해 본 사람, 불의해 본 사람이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의한 사람들이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좋은 선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치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한가, 의식적으로 자기가 남의 눈도 의식을 하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사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분위기가 좋다, 그걸 체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눈치밥이나 이런 게 우리가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소신 없거나 비겁한 행동을 얘기하는 때 쓰지만 정치인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딴 분야는 모르지만 정치인은 적어도 눈치가 빨라야지 배려와 공감이라는 국민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 박근혜도 윤석열과 똑같습니다. 평생 윤석열이나 박근혜나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인생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평생 교수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살면서 평생 눈치 봐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남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고 남의 눈을 의식을 하겠습니까? 박근혜도 마찬가지였어요. 윤석열은 왜 박근혜의 전철을 밟고 있냐? 박근혜도 결국은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눈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탄핵이 된 것이거든요. 박근혜가 평생 누구 눈치 볼 일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의 눈치를 봤지. 그래서 여러분들 박근혜도 남들이 주변에서 다 위기다 우병우 날려야 된다라고 할 때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 정말 레임덕이니 데드덕이니 위험하다고 얘기해도 윤석열은 그 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혼자만 모르는 거예요. 왜? 눈치가 없으니까. 그게 정작 자기한테 다가오는 게 뭔지 모르니까. 윤석열이가 유일하게 여러분들 눈치 본 게 딱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예요. 바로 두 번째가 결혼한 이후에 김건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정 과제는 유일하게 윤석열이가 눈치 보는 김건희의 말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는 제가 김건희라고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유일하게 눈치 보는 게 바로 윤석열은 아버지였고 나이 들어서 50 넘어서 장가를 간 이후에는 유일하게 눈치 보는 게 바로 김건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대한민국의 진짜 실권자는 윤석열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대통령은 부인의 눈치를 보면 안 되죠. 유일하게 대통령이 눈치를 봐야 될 것은 바로 국민이에요. 윤석열 혼자만 위기라고 모르는 게 바로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 마누라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오로지 마누라의 심기가 다칠까봐 김건희 특검에 결국 올인을 하다 보니까 자기 측근이었던 자기들의 호위무사였던 검찰과도 지금 적대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국민의 눈치를 봐야죠. 와이프의 눈치를 보는 순간 그게 바로 사적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정농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저니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들어주세요. 지금 어제 13일 날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 사건 중앙지검에 출석을 했죠. 여러분들 요까지는 아시죠? 디올백 사건으로 최재형 목사가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잘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지금 애당초 백은종 선생님이나 이명수 기자나 이 최재형 목사와 함께 김건희 청탁 사건이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사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아니 이명수 기자님 이거 기사 나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에 이미 나왔어요. 이명수 기자님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미 한겨레 기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겨레 기사에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백은종 대표님이 드디어 나섰어요. 이게 뭐냐? 지금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서 최재형 목사가 제대로 진술을 안 합니다. 기사에 나왔어요. 기사에. 뭘 제대로 진술을 안 하냐면 이 기사에도 나왔듯이
최재형 목사는 여태까지 김건희에게 청탁을 했어요. 김건희에게 청탁을 해서 그게 진짜로 실행이 됐었어요. 그 녹취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디올백이나 양주나 이렇게만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국정농단한 증거가 있어요. 이명수 기자님, 이거는 지금 기사에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안 나왔으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검찰은 13일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를 불러서 조사하는데, 여기에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봐도 최재형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자기가 김건희에게 청탁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자기도 청탁한 게 실제로 실행됐으면 자기도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의 소리나 백은종 선생님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왜 그 청탁한 내용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냐, 사실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종 선생님이 이 기사에도 나왔듯이 김건희 최재형 청탁 대화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최 목사는 원본 영상과 촬영 때 썼던 손목시계, 메신저 대화 내용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희한하게 최 목사가 그 당시에 영상에 촬영했던 손목시계, 그 다음에 카톡 메신저 대화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입장을 번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은종 선생님이나 서울의 소리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 디올백 사건의 어떤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재형 목사는 실질적으로 김건희에게 청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청탁이 실행된 녹취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최재형 목사가 이걸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백은종 선생님이 열받아갖고 한겨레 기사 보세요. 김건희 최재형 청탁대화 검찰에 제출하기로. 서울의 소리. 최 목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한테 청탁을 한 녹취, 그 녹취가 실제로 일어난 내용이 있는데 검찰 조사에서 최재형 목사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은종 선생님이 나서서 청탁은 실행됐다. 여기 기사를 보세요. 백은종 선생님이 일부 청탁은 이미 실행됐다. 근데 최재형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최재형 목사랑 백은종 선생님이나 이명수 기자는 왜 그거를 내지 않냐? 최재형 목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다. 그 기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최재형 목사가 갖고 있는 거 뭐든지 다 제출해야 돼요.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이거. 그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최재형 목사도 디올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를 받았으면 뭔가 얘가 해줬을 거 아니야, 김건희가. 그래서 최재형 목사는 양주도 갖다 바치고 그동안 뭐 화장품도 갖다 바치고 백도 갖다 바치면서 뭔가를 청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녹취가 있어요. 그래서 백은종 선생님이 왜 그거 안 내냐? 그래서 백은종 선생님이 그걸 제출하겠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최재형 목사도 자기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청탁한 내용에 그것 때문에 안 내는 건지. 그래서 오히려 백은종 선생님이 더 분노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예. 다 제출해야 돼요. 국정농단이잖아.
최재형 목사한테 여러 가지 물건을 받은 다음에 진짜로 최재형 목사의 청탁을 벌어져서 그게 실행됐다. 이런 국정농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네, 여러분들 검찰총장 사실상 패싱 사건이었죠. 제가 좀 추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원석이가요 5월 11일 날 법무부 장관 박성재를 만나서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찰 고위급 인사를 좀 늦춰달라고 얘기했대요. 진짜로 이원석이가 지난 토요일 11일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인사를 늦춰달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말을 개무시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이미 연락을 돌려갖고 수고했다. 사실상 검찰을 떠나 달라는 메시지를 얘기를 했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원석은 11일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랑 만나갖고 검찰 인사가 있을 조짐이 보이니까 검찰 인사를 늦춰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개무시하고 12일날 검사장들에게 전화를 해갖고 검찰을 떠나달라라고 얘기하고 13일날 전격적으로 발표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검사장급 보직, 여러분들 검사장급은 뭐냐면요, 차장급이에요. 차장급, 차관급. 그래서 우리가 지네끼리 차관급으로 검사장급을 차관급이라고 부르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행정부처의 차관은 한 명이잖아요. 차관이 48명이에요. 그러면서 지가 차관급으로 대우를 해주니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장관급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과거에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대들으면서 자기는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왜 똑같은 장관급이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검사장이 48곳인데 39명을 바꿨어요. 특히 어제도 잠깐 여러분들이 검찰의 구조를 제가 설명을 할 때 대검이라는 조직은 검찰총장을 사실상 참모같이 보위하는 조직이에요. 대검의 검사장이 8명이 있습니다. 8명 중에 6명을 바꿨어요. 중앙지검장도 검사장급이에요. 결국은 커바나 컨텐츠를 지휘하던 중앙지검장 송경호도 날렸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랑 윤석열이랑 가장 갈등을 겪을 때가 어떤 게 있었어요.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의 인사를 단행했다라고 할 때 윤석열이가 들이받았죠. 지는 들이받고 지가 검찰총장일 때는 지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을 들이받고 이제는 오히려 검찰총장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인사 발표 전까지 모르다가 발표를 보고 일정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사건이.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과연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귀추가 주목되는데 이번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최근에 검찰 인사가 벌어지기 전에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김건희 여사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질문을 합니다. 기자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특히 지금 송경수였나요? 송경수가 맞나요? 송경호 검사장이 날아가고 이창수 검사장이 왔잖아요. 송경수 검사장이 날아가고 이창수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상 윤석열을 들이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우리 검사들은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다. 이거는 뭐죠? 과거에 송경호
이원석 이런 사람들 누구예요? 다 윤석열 라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결국은 윤석열이 자기 라인도 믿지 못해요. 결국은 이제는 검찰도 통제하기 힘들다는 반증입니다. 윤석열이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윤석열이가 불안한 거죠. 여러분들 불안과 부담의 차이를 아세요? 불안과 부담. 윤석열은 불안한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준비가 많이 된 사람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불안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시죠?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런 운동선수들은, 특히 올림픽을 몇 년 동안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꼭 금메달을 따야 되는 부담감은 있지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그리고 정정당당하면 절대 불안한 게 없어요. 이 불안 증세는요, 뭔가 자기가 감춰야 되고 숨겨야 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불안한 겁니다. 지금 더욱더 웃긴 건 뭐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그 다음에 디올백 수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각각 책임지는 1차장, 4차장 검사도 다 교체가 됐죠. 검사장도.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 김주현의 작품입니다. 민정수석이 민심을 청취한다 그러더니 김주현이가 오자마자 바로 대거 인사로 조진 거예요. 송경호, 김창진,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고 김건희가 반드시 검찰에 출석해야 된다라고 떠들었던 김창진은 심지어 법무연수원으로 갔습니다. 고영곤, 최성애의 증언을 듣고 조국 장관을 멸문지화에 앞장섰던 고영곤입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의 충성스러운 라인이었죠. 결국은 윤석열은 자기 특수부 라인마저도 전부 내쳤어요. 어떤 메시지를 준 거냐? 충성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 그렇죠?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9월입니다. 근데 새로운, 원래 대검은 물갈이하지 않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검찰총장이 취임했을 때 그 새로운 검찰총장의 입맛에 맞게 그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인사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일할 사람들을 뭐 반부패수장, 감찰부장 뭐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아직도 9월까지 임기가 4달 남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 간부들을 8명 중에 6명을 날린 거는 나가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검찰총장의 손발이, 수족이 날아간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요, 지금 윤석열은 자기 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송경호 지검장이 어떤 식으로 김건희 수사를 중앙지검에서 하려고 그랬냐면요, 무혐의를 주더라도 소환하자 그랬어요. 저는 이거가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소환도 안 하고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의 불만이 뭐였냐? 니들 왜 무혐의 처분 안 하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태까지 윤석열이나 대한민국의 실권자인 김건희가 가장 열받았던 게 뭐냐? 왜 중앙지검에서 저 사건을 무혐의 처분 안 하고 왜 붙들고 있냐? 차마 검찰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차마 검찰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송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인데, 그래도 집단에는 중앙지검장인데, 그래서 야, 그러면 그게 지금이야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검찰의 정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레임덕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기밀이 누설된다 그랬죠. 그렇죠? 윤석열은 이제 검찰도 통제 불능입니다. 윤석열은 이제 검찰도 적으로 돌렸어요. 검찰에서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송지검장이 과거에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도 김건희를 소환한다고 내부 방침을 정했었대요.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하더라도 무조건 소환을 한번 해야 된다가 수사팀의 일관된 의견이었대요. 봐주기식 수사라는 욕을 먹더라도 소환을 해야 된다 라고 누누이 김건희의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었대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파다했었는데,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김건희 귀에 들어가고 대통령실에 들어가니까 송경호 날리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대요. 그때 송경호가 날아가지 않게끔 막은 게 바로 이원석이랍니다. 왜? 중앙지검장 교체는 인사로 조질 수 있지만 검찰총장은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2년짜리 검찰총장이에요. 근데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언제든지 인사로 조질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발령을 내면. 그래서 송경호를 인사로 날려 전격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막으니까 결국은 송경호를 어떻게 날렸냐, 이번에 검사장급 날리면서 다 교체한 거죠. 그럼 뭐야, 송경호 날리면 뭐야, 이원석 나가라는 소리죠. 그러면 검찰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검찰은 이제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 마누라 지키려고 검찰 조직을 아사리판 만들었다. 과거에 여러분들 박근혜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박근혜 탄핵의 빌미가 뭐였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박근혜가 가장 탄핵의 빌미가 된 게 누구냐? 바로 최동욱 검찰총장 날린 거예요. 기억나세요? 박근혜가 사실상 정권이 쓰러질 때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게 하면서 검찰과 적대시가 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지 마누라 지키려다가 검찰총장 찍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검찰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직도 윤석열을 검찰총장, 검찰의 선배로 볼까요? 아니죠. 지 마누라 지키려고 검찰이라는 조직을 배신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배신자는 이원석과 송경호가 아닌 윤석열이가 지 마누라 지키려고 가장 최측근이었던 한동훈이도 제거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왜 검찰이 전면전으로 윤석열과,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은 힘 빠진 대통령이에요. 윤석열은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윤석열은 정치인 윤석열, 지 마누라 치맛바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선배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 22대, 그러니까 다음 달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당은 검찰개혁 시즌2 검찰 정상화법을 6개월 안에 한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검찰 정상화가 발빠르게 이루어질까요? 결국은 윤석열, 한동훈, 여태까지 윤석열을 보유했던 특검 라인과 결국은 검찰이 제19 감싸주기, 자기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이런 누가 봐도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윤석열의 형태 때문에 검찰 조직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검찰 조직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왜 윤석열은 이원석을 날리려고 할까요? 왜 발빠르게 중앙지검장을 교체했을까요? 송경호와 이원석은 적어도 김건희를 소환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지현을 통해서 검찰 통제권을 강화했어요. 결국은 검찰은 절대 행정부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늘 죽은 고기를 물어뜯는 습성이 있는 조직이에요. 그렇게 살아왔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지금 유일하게 자기네들끼리 살 길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검찰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이미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요. 검찰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김건희를 잡는 거죠. 그렇죠? 검찰이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거는 이구동성으로 김건희를 수사하고 김건희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윤석열과 검찰은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검찰은 지금이야 윤석열이가 집권 3년 차례에서 인사권으로 휘두르고 있지만
앞으로 검찰 통제의 능력은 점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인사가 이원석 총장과 조율된 것이냐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7초간 침묵을 한 거예요. 왜? 윤석열 네가 검찰총장 할 때도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는 상의를 해서 했는데 네가 결국 정치인이 되더니 검찰의 오랜 전통을 깬 것은 바로 윤석열인 것이죠. 여러분들 뭐라 이해가 가세요? 검찰을 배신한 것은 윤석열이지 그동안에 검찰 윤석열 라인이 윤석열을 배신한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원석이가 나는 알 수 없다. 결국 이원석 나가라는 거죠. 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특검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검찰도 수사를 못합니다 앞으로. 그렇죠? 결국은 22대 국회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은 올라가요. 그러면 최상병 특검과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은 그게 바로 탄핵사인 거예요. 제가 왜 검찰과 전면전을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들 13일 날 일어났던 검찰의 인사는 뭐죠? 고위급 인사예요. 검사장급 이상은 고위급 인사라고 하고 이제 중간 간부라고 얘기죠. 차장이나 부장검사라고 들어봤죠. 차장검사, 부장검사는 사건을 실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에 이제 대규모 중간 간부 인사가 일어납니다. 담당 일선 부장검사들까지 물갈이가 될 경우엔 검찰, 사실상 윤석열과 검찰은 전면전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현재 1차장부터 4차장까지 거의 공석이죠. 서울중앙지검을 마비시켜놨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의 손발이라고 얘기하는 대검 참모진도 이번에 인사가 일어나겠죠. 최대 관심사가 어디냐? 바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이 형사 1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디올백 사건을 수사를 했던 부서고, 그 다음에 반부패 수사 2부 실무를 담당했던 부장검사들, 그러니까 검사장 말고 그 밑에 교체 여부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여러분들 김승호 형사 1부장 100% 교체됩니다. 그 다음에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만약에 디올백 수를 수사하고 있는 김승호 형사 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부장까지 날리면 검찰과 윤석열은 전면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은 지난 9월에 부임했어요. 사실상 8개월밖에 안 됐어. 8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또 교체한다는 것은 아예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응? 아예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응?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1차장부터 4차장 검사까지 싹 교체를 하는 순간. 이거 뭐냐, 검찰 안팎에서는 중간 간부 인사에도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제 윤석열은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냐면, 검찰 중간 간부 인사할 때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추미애 장관에게 대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와 상의하지 않았다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를 실행을 해서 부딪혔었잖아요.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상의를 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이번에도 이원석 검사장 고위급 검찰 인사에서 이원석 패싱 당했죠. 이번에 중간 간부 인사할 때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당하면 자기네들이 모시고 있는 검찰총장이 한마디로 개망신 당하면 검찰 조직 자체가 인정을 하겠냐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인사 관련에 대한 일은 제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여태까지 검찰의 관례가 깨지는 거죠. 부장검사들까지 이제 일선 수사검사들까지 바뀌면 김건희를 직접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현재 김건희 조사는 사실상 연기가 되고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담당 차장검사가 바뀌면 원래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달 중에 직접 조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달 중에 직접 조사는 물 건너가는 거죠. 새로운 수사 실무자들이 바뀌면 사건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 끄는 거예요. 응? 이거 왜 그러냐? 이원석 힘빼기죠. 이원석은 점점점 임기가 줄어들고 시간은 김건희 사건은 전부 딜레이 시키고. 근데 윤석열이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방해하면 특검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바보죠. 여러분들 이창수 검사 기대도 없습니다. 기대도 없지만 저는 이창수 검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창수는 영웅이 될 건지 영원히 검찰의 개가 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창수 검사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해요. 새 정권도 비리 있다면 수사해야 된다. 해야 할 수사 안 하면 잘못이다 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창수 검사가 여러분들 이창수 검사는요 윤석열 라인이 아니에요. 이번에 이창수 검사가 중앙지검장이 된 거는요 한동훈과 관계가 없고 윤석열이가 믿고 충성을 다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창수를 중앙지검장에게 심은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보면 다분히 한동훈 라인 제거하고 한동훈과 친분이 없는 사람 중에 고른 게 바로 이창수였던 거예요. 이창수가 과거 2022년 4월 15일 날 얘기한 겁니다. 대선 직전에 새로운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창수 검사가 대구지검장이었어요. 대구에 있었어요. 대구 2차장. 잘 나가는 검사가 대구까지 내려가겠습니까? 대구 2차장 때 CBS에 출연해갖고 이때는 윤석열이가 당선자 신분입니다. 2022년 4월이면 윤석열이가 당선자 신분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선인께서도 진영을 구분하지 않고 수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후배들에게도 계속 그런 주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도 비리가 있으면 수사해야 된다. 검찰이 자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할 것이다. 근데 저는 이창수 검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가 윤석열 정부에 충성을 다하면서 출세욕에 눈멀어서 서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성남FC 사건 의혹을 수사하고 백현동 비리 사건을 수사해왔고 전주지검장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특혜를 수사했습니다. 결국은 송경호 전 서울지검장이 정권 핵심부와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두고 마찰 빚는 사이에 이창수가 취임을 했죠. 과연 해야 되는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잘못이다. 새로 들어온 정권도 비리가 있으면 검찰은 자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해야 된다. 본인의 소신이 들어있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 과연 어떻게 할지 주목을 해야 되지만 기대는 없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모르겠어요. 저의 어렸을 때 기억의 이창수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서울 법대 라인에 밀려서 늘 이분은 여러분들 특수부 출신이 아니에요. 형사부 출신의 검사입니다.
이창수는 김건희나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수사를 하면 국민적 영웅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얼마나 윤석열이가 신임을 했으면 이 위기 때 이창수를 중앙지검장에게 발탁을 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과거 검찰 조직을 더 위한다 그러면, 지금 이창수가 진짜 검찰 조직을 위한다 그러면 김건희를 치는 게 맞죠. 단순히 윤석열의 개가 아닌 검찰 조직을 위한다 그러면 김건희와 윤석열을 치는 게 맞죠. 근데 기대를 1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번에 왜 획기적인 인사라고 생각했냐면요, 이창수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중앙지검장은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창수가 남부지검장 정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검장 자리가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입니다. 남부지검은 여의도의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권 수사는 남부지검에서 다 해요. 정치권의 수사는 전부 남부지검에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창수가 윤석열의 신복이니까 남부지검장이 돼갖고 여의도 사건을 다룰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부지검장에는 신흥석이 됐습니다. 신흥석. 지금 아까 제가 이재일 변호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번에 신흥석이 남부지검장으로 가고 이창수가 중앙지검으로 왔어요. 지금 제가 예의주시하는 거는요, 이 남부지검에서 그럼 무슨 수사를 하기 위해서 신흥석, 이 윤석열이가 믿는다는 신흥석을 보냈냐? 라임 사건 재수사를 합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라임 사건에서 환매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관련돼 있었고, 그 정치인 중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환매 중단해서 환불을 받지 못했는데 정치권 인사들은 환불을 받았다. 그러면서 라임 사건을 확대했다거든요. 여러분들 22대 국회 딱 시작하자마자 아마 이 신흥석이는 라임 사건 조질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을 한바탕 검찰로 도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남부지검장에 신흥석이가 간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가 간 거예요. 이창수는 눈치가 빠르겠죠. 누가 봐도 김건희 수사하면 좌천된다. 왜 자기를 중앙지검장에 앉혔는지 알 거 아닙니까? 아예 수사를 건드리지 마라. 그럼 이창수와 검찰총장이 힘싸움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원석을 믿지 않습니다. 응? 그러니까 2차장 검사였지만 이제 남부지검장이 되면서 더욱더 탄력을 받는 거죠.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과연 이원석과 이창수의 관계, 이원석이가 옷을 빨리 벗겠냐 아니면 이원석이가 버티겠냐, 그걸 봐야 돼요. 저는 이원석도 쉽사리 옷을 벗을 것 같진 않아요. 왜? 이원석은 검찰총장이라는 건 자리는요, 검찰의 자존심이거든요. 검찰의 자존심이 한낱 김건희 같은 XX 같은 애한테 자기네들이 인사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검찰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아마 남부지검에서 김남국 코인 사건을 뒤질 겁니다. 김남국 코인 사건을 뒤지면서 또 한바탕 정치권을 휘저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창수 지검장이 결국 김건희 사건 뭉개면 이거 결국 특검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심층 분석을 하면 이창수 검사가 김건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버릴 수도 있어요. 소환도 하지 않고 그 총대를 매는 자리를 이창수를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송경호 중앙지검장이나 수사팀은 이 사건을 뭉갰잖아요. 결론을 짓지 않았어요. 지금 김건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사건의 종결입니다. 그쵸?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종결돼야만 한시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검은 정치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검의 문제는 정치권에서 8명만 이탈시키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막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김건희의 목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거죠. 가장 충성스럽고 그 무혐의 처분을 해서 괜찮을 사람을 저는 이창수라고 뽑은 것 같아요. 역사의 죄인이 되느냐, 검찰의 자존심을 지키냐는 이창수의 선택에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제발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또 주목을 받고 있죠. 뭐 한동훈이가 몸을 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지금 한동훈이 전대 출마를 원하는 쪽은 비윤계입니다. 비윤계에서는 한동훈이가 출마해야 된다. 결국은 한동훈이를 출마를 원하는 비윤계에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책임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한동훈은 할 만큼 했다. 그런 게 깔려 있는 게 비윤계의 입장이고, 그러면서 한동훈이는 자기가 지금 나갈 경우 안 나갈 경우 여러 가지를 막 재고 있겠죠. 여러 가지 뭐 나오라는 비윤계나 여론조사를 봐도 나오면 되는 수치가 나오니까. 그런데 한동훈이가 당대표를 나오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론 이런 거는 저는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국힘당이 비겁하기 때문에 총선 패배의 책임론이 윤석열이라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친윤계의 반발도 아니에요. 친윤계가 반발해봤자 당신 100%인 선거나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이 이길 자는 없어요. 한동훈이가 국힘당의 대표가 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그렇죠? 과연 윤석열이가 한동훈 나오는 것을 원하냐? 절대 아니죠. 지금 하나같이 사실상 한동훈이 제끼고 제2인자로 등극한 이철규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원희룡과 지금 한동훈이가 만났죠. 왜 만났나 제가 추가 취재를 해봤더니 원희룡이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는 모종에 한동훈 나올 건지 의중을 떠보고 친윤계는 원희룡한테 직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권난동이나 권영세는 너무 친윤 핵심이라는 소리가 있지만 원희룡은 장관을 하면서 인지도가 나름 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원희룡과 한동훈이의 교통정리죠. 오히려 원희룡이가 한동훈이의 출마를 저지시키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 한동훈이가 출마하는 순간 윤석열은 레임덕이 더 가속화됩니다. 그렇잖아요. 제2인자. 그러면 한동훈이가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못 되죠. 내년엔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또 한동훈이가 윤석열 파리하고 윤석열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가는 내년 지방선거도 다 날아갑니다. 한동훈은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다 잘 알죠. 한동훈이가 출마할 경우 윤석열은 권력이 이동되는 현상을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한동훈 불가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원희룡은 다르죠. 원희룡은 대통령감도 아니에요. 그냥 충성스러운 친윤입니다. 그래서 친윤은 원희룡을 원하는 겁니다. 한동훈이는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는 관계 설정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윤석열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심층 분석에서 소름 돋는 걸 하나 말씀드릴까요? 왜 이창수를 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했냐? 한동훈 사건의 수사를 하는데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 이제 이해가 가세요? 이창수는 한동훈과 그 어떤 인연이 없습니다. 이창수가 중앙지검장에 온 이유는 한동훈을 수사해도 부담이 없는 사람, 서울대 라인이 아닌 사람. 그래서 경찰이 한동훈 자녀의 추업 비리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한동훈 사건이 검찰에 이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중앙지검이 나서겠죠. 이 바닥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왜 가만히 있던 무혐의 처분됐던 한동훈 자녀 입시 사건이 뜬금없이 경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재심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왜 나오겠냐고요. 결국은 한동훈 자녀의 수사를 해도 부담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창수인 거예요. 한동훈을 치면서 김건희를 지키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이창수였던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한동훈 자기가 조국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자기 자녀 털면 자기 죽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이번 전당대회 안 나오면 그렇죠. 우리 개국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고발로 한동훈 자녀의 입시 비리를 고발했거든요. 이재일 변호사와. 저희도 당사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가족 건드리는 수사는 한동훈 라인이나 윤석열 라인이나 겹치는 게 많아요. 왜 뜬금없는 이창수 검사장이 됐냐? 중앙지검장. 윤석열과는 깊은 인연이 있지만 한동훈과는 전혀 인연이 없고, 이창수는 한동훈보다 2년 선배예요. 나이로. 기수는 3기수 아래지만 나이는 2살 많아요. 이창수가 얘기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한동훈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창수가 한동훈을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동훈은 또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검찰이 검찰을 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은 당대표 선거에 못 나온다고 얘기한 겁니다. 한동훈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나온 거예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모든 권력은 한동훈에게 집중돼요. 내년 지방선거의 줄서기가 윤석열에게 줄서겠습니까? 한동훈에게 줄서겠습니까? 이번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는요. 이번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는 지방선거에 공천권이 달려있거든요. 그렇죠? 지방선거에 공천권이 달려있는 거예요. 과연 윤석열이가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남에게 넘겨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년 돼도 윤석열은 아직 2년 남았다고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지방선거의 공천권도 지가 갖고 싶은 거예요. 절대 한동훈을 당대표에 둘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창수가 취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일 홍준표는 한동훈을 윤석열 대신해서 저격을 하는 거예요. 내년 총선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한동훈이가 갖고 있는 순간 다음 대선 때 한동훈의 지지 세력이 넓어지거든요. 그럼 또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가 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의 영향력을 축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조직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정치 아이돌, 문재인 사냥개, 철부지 정치 초년생, 나홀로 셀카, 대권놀이,
주군에게 대든 폐쇄자, 갑툭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대 시기 룰 아무 이거는 정치부 기자들이 잘못 보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동훈이가 당대표 선거 나가냐 못 나가는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그러나 이미 윤석열은 한동훈의 평가는 끝났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가 끝난 거죠. 이미 김건희가 한동훈을 칠 거예요. 정확히 보면 김건희 대 한동훈의 싸움이 전당대회의 포인트입니다. 그래놓고 대놓고 적어도 여러분들 지난 총선의 비대위원장이 대놓고 정치 행보를 못합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윤석열과 김건희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대놓고 정치 행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윤은 이미 윤석열의 오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로 한동훈이의 출마를 최대한 봉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황우여가 비대위원장이 돼갖고 8월로 전대 연기를 얘기하니까 이철규가 들이받고 친윤이 모두 들이받고 그래서 급하게 성일종이라는 사무총장을 불러들인 겁니다. 원래 친했던 사이가 틀어지면 더 무서운 적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가장 믿었던 개국본 직원들에게 배신당하는 거 봤잖아요. 가장 친했던 사이들이 틀어지면 가장 무서운 적으로 되는 거예요. 카톡 332번 나눴던 김건희와 한동훈의 운명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 싸움은 김건희 대 한동훈이에요. 비주류는 한동훈을 밀어붙여서 윤석열을 사실상 국민의당과 윤석열을 헤어질 결심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5월 28일 날 최상병 특검이 이제 관건이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추경호가 무슨 작업을 하냐면 국힘당의 낙선자, 공천 탈락자 이런 사람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몇 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58명이에요. 58명. 지금 추경호랑 대통령실에서 뭐하냐? 이 58명을 관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냐? 여러분들 얼마 전에 탈락자 중에 이원모 대통령실로 불러들었죠. 이호두 대통령실로 불러들였죠. 이 58명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일자리를 나눠준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상 백수 됐잖아요. 낙선자들 사실상 백수가 됐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어디 자리를 제안하고 다닌답니다. 근데 급하게 58자리의 자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한 자리라도 빨리빨리 만들려고 EBS 유시춘 사장을 친 겁니다. 어떻게든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2,000원 오바됐다 그러면서 유시춘 사장이나 이런 일자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안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낙선자나 공천 탈락자들은 관리가 안 돼요. 현재 이 사람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가 현재 21대 국회 출국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8명 중에 반만 안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본회의장에. 분모가 확 줄어들죠. 분모가 확 줄어드는 순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재표결은 무기명입니다.
본회의 때 처음에 하는 투표는 기명이지만 개표결은 무기명이에요. 만약에 30명이 본회의장에 안 나오면 과반 의석의 출석 이상이, 이 회의 구성 요건이 과반 이상 출석을 하고 그 출석 의원의 3분의 2입니다. 만약에 270명이 출석을 했어요. 3분의 2 60명 맞나요? 3분의 2가 270에 3분의 2가 몇 명이에요? 누가 좀 계산 좀 해요. 270에 3분의 2가 몇이에요? 270에 3분의 2가 몇입니까? 180? 180?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응? 지금 58명 중에 반만 안 나와도 18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힘당이 불난 거예요. 지금 민주당 몇 석이죠? 근데 민주당 의원도 그러면 안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아니죠.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이번에 비록 떨어졌지만 이 최상병 특검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안 나갔다가는 최상병 특검도 안 나왔던 인간들이다 라고 하면서 주홍글씨로 따라다닐 수가 있죠. 지금 민주당 의석이 몇 개죠? 169석인가요? 민주당이 169인가요? 하여튼 범민주주의이 180석은 훨씬 넘거든요. 응? 그리고 이게 무기명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민주당 탈락자들과 공천 낙선자들과는 지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최상병 요번에 부결되면요, 일단은 민심은 되게 나빠지죠. 최상병 특검은 통과돼요. 22대 가면요, 현재 여러분들 보세요. 192석 확보돼 있죠. 여기에 김웅 날라갔죠. 192석 확보된 상황에서 안철수 한다 그랬죠. 조경태 한다 그랬죠. 194석 거의 확보됐어요. 6명 이탈 안 할 것 같습니까? 응? 6명은 그냥 쉽사리 돼요. 응? 민주당은 안 나와도 분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뭐 5명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265가 되는 거예요. 응? 분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3분의 2가 줄어드는 거예요. 응? 민주당 뭐 많이 안 나오면 안 나와서 분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국힘당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은 국힘당에 비해서 많이 참석을 할 거 아닙니까? 응?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10중 분석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주장하는 것은 22대에서 굳이 탄핵을 논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이제 방송에서 윤석열 이제 탄핵이다 듣기 좋죠. 그렇죠? 윤석열 탄핵이다 그러면 듣기가 되게 좋죠. 속 시원하고. 민주당은 탄핵 발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헌 발의예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전략적으로 싸워야 돼요. 민주당이 탄핵몰이로 하면 민주당이 당합니다. 제가 헌재를 믿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민주당은 윤석열 지지율이 최상병 특검 통과, 김건희 특검 통과시킨,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최상병 사건의 특검, 김건희 특검은요, 탄핵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죠?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은요, 만약에 이제 22대에서 이게 통과가 되잖아요. 이미 민주당은 탄핵 요건을 갖춘 상태예요. 탄핵 요건을 갖추면 어떻게 되죠? 광장에서 일어납니다. 광장에서 최상병 사건을 덮은 게 대통령실이고 직접적으로 윤석열이가 개입됐다 그러면 광장에서는 이미 윤석열의 탄핵을 외쳐요. 그럼 정치권에서는 광장의 요구대로 탄핵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광장은 불이 붙었고 그때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를 하는 겁니다. 4년 중임제 1년 임기 단축에 윤석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그걸 거부하는 순간 탄핵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윤석열이가 현실을 파악한다 그러면 자기 임기 1년을 줄이고, 사실상 그러면 윤석열은 내후년이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지방선거와 함께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의 임기는 종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개헌에는 찬성을 합니다. 4년 중임제 개헌과 동시에 윤석열 임기 단축, 그걸 거부하면 그때 국회에서 탄핵의 압박을 가하면 됩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탄핵의 압박을 가하게 되면 윤석열은 개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계엄령 선포 못합니다. 계엄령은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엄령을 해제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단독으로 지금 범야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189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해도 3분의 2가 180석을 넘기기 때문에 계엄령은 바로 해제가 됩니다. 계엄령 걱정은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계엄령은 3분의 2, 180석이면 계엄령을 해제시킬 수 있어요. 계엄령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박찬대 의원도 저와의 의견을 일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 개헌과 윤석열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윤석열이가 자기 임기를 1년 줄이면서, 왜 현재의 윤석열은 5년이 보장된 대통령이에요. 윤석열은 5년이 보장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개헌을 사실상 민주당이 통과시키는데도 윤석열에는 5년짜리지만 윤석열에게 나중에 이제 지지율도 뭐 10%대로 떨어지고 윤석열이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으로 권력을 사유화시켰다,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대통령실이 최상병 사망 사건에 개입이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민주당은 너 탄핵될래? 네 1년 스스로 임기 줄이고 개헌 받아들일래? 민주당은 꽃놀이패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은 꽃놀이패를 주는 겁니다. 너 탄핵당할래? 너 1년 개헌, 너 1년 임기 단축하고 4년 중임제 받아들일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맞아들이면, 왜 제가 탄핵은 국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탄핵은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광장에서 탄핵의 목소리가 무르익으면, 그러면 민주당은 양날의 칼을 쥐고 있는 거예요. 너 1년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물론 조기 사퇴하고 개헌 받아들일래? 광장이 무섭지 않냐? 이렇게 탄핵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최상병 사건의 진실과 김건희 사건의 진실이 밝혀드리면 광장은 촛불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민주당이 꽃놀이패를 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탄핵은 국회에서 외치는 게 아닙니다. 광장에서 탄핵의 불꽃이 번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탄핵을 외치세요.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탄핵을 외치고 개헌은 국회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은 탄핵을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외치시면 국회가 다양한 윤석열의 정부의 조기 종식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심층분석은 여기까지.